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통해 현재를 조명하는 지식 다큐멘터리 시대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 바로 금융제국의 심장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은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의 전쟁 자금을 대고 정치 지형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금융 왕조 말입니다. 하지만 서양에 로스차일드가 있었다면 동양에는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족적을 남긴 또 다른 가문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바로 사순 가문입니다. 그들은 바그다드의 망명자에서 시작하여 동양 무역의 군주가 되었고 세상이 열광하는 상품과 정부가 금지하는 상품 모두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글로벌 경제라는 단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사순 가문의 서사는 19세기 초 런던이나 뉴욕이 아닌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 바그다드에서 시작됩니다. 가문의 중흥을 이끈 데이비드 사순은 1792년 당시 바그다드를 다스리던 오스만 총독의 재무책임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순 가문은 대대로 유대인 상인으로서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무역로를 관리하며 부와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변덕스러운 정치판의 서부는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권력의 향방이 바뀌자 사순 가문은 총애를 잃고 박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1829년 데이비드 사순은 가족과 유대교 신앙, 그리고 머릿속에 가득 찬 무역 지식만을 챙겨 바그다드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뭄바이, 당시에는 봄베이라 불리던 혼잡하고 습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제국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영국의 방직 공장과 아시아의 시장을 잇는 거대한 동맥이었습니다. 한 명의 난민에게 그곳은 유배지인 동시에 무한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사순은 정규 교육도, 자기도, 물려받은 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 바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공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도의 땅이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중국 시장이 무엇을 삼킬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는 혼란 속에 이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머무는 용기가 불을 낳는다는 것을 체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화, 실, 직물 같은 작은 품목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계약서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유대인, 인도인, 아랍인 상인을 가리지 않고 고용했으며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카스트 제도와 종교, 식민지 위계 질서로 분열된 도시에서 사순은 그 모든 경계를 무시하는 혁신적인 네트워크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부와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안겨준 상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오랫동안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을 독점해왔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아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정부가 아편을 금지했지만 수요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밀수는 19세기에 거대한 그림자 경제를 형성했고 데이비드 사수는 혼돈이 아닌 정밀한 계산을 통해 이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직접 아편구를 운영하거나 밀수선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역상 뒤의 은행가, 제국 뒤의 상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아편 무역에 자금을 대고 이염을 보증하며 물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의 회사 데이비드 사수넨 컴퍼니는 영국 대중국 무역의 금융 및 물류 중추가 되었습니다. 1840년대에 이르러 그의 선박들은 유니언 잭 깃발을 달고 항해했고 그의 창고는 동양으로 향할 상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판자들에게 그는 인간의 고통을 착취하는 악덕 상인이었습니다. 옹호자들에게 그는 모든 제국이 그러하듯 악덕을 질서로 혼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데이비드 사수는 아시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850년대가 되자 그는 무역을 넘어 공장에 자금을 대고 항만을 건설했으며 봄베이에 수천 명을 고용하는 방직 공장을 세웠습니다. 또한 유대교 회당과 병원, 학교를 지었는데 그중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기반 시설에 재투자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오가는 길 자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 비즈니스 모델의 조용한 천재성이었습니다. 이유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영속성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아편과 면허로 벌어들인 모든 돈은 토지, 항만, 산업이라는 실물 자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으로 영국의 면화 공급이 중단되자 인도산 면화의 가치는 폭등했고 사순 가문이 그 공급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아편 대금으로 지불된 막대한 양의 은이 시장에 풀리자 그들은 환전 업무를 처리하며 또다시 이익을 냈습니다. 모든 세계적인 혼란은 그들에게 지역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경쟁을 낳고 제국은 권력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사순을 경계했고 청나라 관리들은 그들을 경멸했으며 경쟁 가문들은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데이비드 사순의 네트워크는 굳건했습니다. 그 기반이 바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들을 제국 곳곳으로 파견했습니다. 바그다드, 홍콩, 상하이, 그리고 런던으로. 아들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가문 사업의 새로운 지부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자본의 대사였습니다. 영국의 깃발이 꽂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순 가문이 따라가 그 여정에 자금을 댔습니다. 1864년 데이비드 사순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부는 여러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세계적인 금융가로 성장했고 사순이라는 이름은 런던과 홍콩 모두에서 신뢰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장남인 엘리아스 데이비드 사순은 아편 전쟁으로 중국의 항구가 강제 개방되자마자 상하이와 홍콩의 지사를 열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순 제국은 임하게 들어섭니다. 단순한 무역에서 금융으로 상인의 부에서 은행가의 권력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의 상하이는 기묘한 도시였습니다. 절반은 중국, 절반은 식민지였으며 아편으로 벌어들인 은과 외채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은행과 사창가가 같은 거리에 공존했습니다. 모든 서구 열강이 이 도시의 한 조각을 원했고 사순 가문은 그들의 야망을 실현시켜 줄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훗날 상하이의 부와 야망의 상징이 되는 와이탄 해변가에 창고를 짓고 선박 금융을 제공하고 땅을 사들였습니다. 1880년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그들을 동방의 로스차일드라 불렀습니다. 유럽에서의 로스차일드 가문만큼의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을 완벽하게 복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동성을 지배력으로 바꾸는 전략. 남들이 거리와 차이를 장벽으로 볼 때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또 다른 아들인 엘버트 압둘라 사수는 영국으로 돌아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기사자기를 받고 런던 상류층에 합류했습니다. 바그다드의 망명자에서 대영 제국의 귀족으로 가문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출발점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제국은 자신에게 충성한 금융의 하인에게 후한상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의 이면에는 여전히 가문의 가장 논란 많은 기반, 즉 아편무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후 중국의 항구에는 아편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사순의 배들은 톤 단위로 아편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는 영국법으로는 합법이었지만 중국의 현실에서는 파멸적이었습니다. 중독은 사회 모든 계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글로벌 경제는 바로 이 모순 위에서 작동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덕적 분노가, 다른 한쪽에서는 막대한 이윤이 발생했습니다. 사순 가문은 이 시스템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충성스러우며 대체 불가능한 존재. 그들의 돈은 철도와 공장, 병원을 지었지만 그 돈의 출처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거래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 왕조의 역설입니다. 그들은 명석함과 전략, 그리고 용기를 통해 부상했지만 동시에 도덕적 맹목을 보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진화하고 그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세기 초 아편무역이 저물고 글로벌 금융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사순 가문은 더 이상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가이자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상하이에 랜드마크를 세우고 인도에 최고급 호텔을 지었으며 런던에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가문, 거의 언터처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 기억력이 짧습니다. 세계는 유럽이 스스로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로스차일드를 기억합니다.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했던 사순 가문은 역사의 각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지문이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 지도 곳곳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창조한 것은 단지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템플릿, 즉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국경 없이 사업을 하고 이윤을 제국의 이익과 일치시키며 망명자의 서름을 제국 건설의 동력으로 바꾸는 방식. 사순 가문은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도는 국가가 아닌 네트워크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그들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0세기가 밝아오면서 사순 가문은 도망자에서 귀족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한때 아편과 면화를 거래하던 가족은 이제 그들이 봉사했던 제국의 심장부, 런던의 사교계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타임스 신문의 사교계 소식란에 오르내렸고 그들의 기부금은 박물관과 대학을 건립했으며 뭄바이와 상하이, 런던에 있는 그들의 저택은 수입 대리석과 유럽 예술품으로 빛났습니다. 이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공 신화였습니다.
상인에서 거물로, 망명자에서 기득권층으로. 하지만 어떤 왕조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20세기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던 제국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약해졌고 아시아 전역에서는 민족주의가 불타올랐습니다. 한때 사순 가문에게 불을 안겨주었던 오래된 무역로는 이제 지정학적 단층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세계를 뒤흔든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해운은 멈췄으며 통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여러 대륙에 걸쳐 있던 사순의 사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달리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기득권층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며 상인보다는 금융가로서의 정체성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상인 왕조의 시대가 저물고 주식회사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 네트워크와 신뢰가 필요했던 일들은 이제 이사회, 은행, 관료 조직을 통해 관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성심과 혈통 위에 세워졌던 사순 제국은 점차 그들의 강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그들의 부에 동력을 제공했던 아편무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직물 제국은 거대 산업 자본과의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치적 격변과 일본의 침략이 그들이 쌓아올린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다가오던 1938년 사순의 회사들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가문 자체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상하이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인도는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런던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세 대륙을 연결했던 왕조는 이제 자신들이 만드는 데 일조했던 바로 그 세계화의 힘에 의해 분열되는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후 사순 가문의 영향력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자산은 국유화되거나 혁명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런던의 회사들은 더 큰 금융기관에 흡수되었습니다. 몇몇 후손들이 은행업과 자선활동을 이어갔지만 사순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과거의 무게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20세기 후반 동방의 로스차일드는 역사의 각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을 물려받은 국가와 기업들의 헤드라인 아래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사순 가문은 돈이 정치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의 가족이나 회사가 국경과 언어, 법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세계화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에 그것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제국은 단순히 정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제국은 신용의 문제입니다. 군함과 철도, 혁명에 누가 자금을 대고 그 후에 누가 이자를 거두어들이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 가문은 단지 대영 제국에 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국 그 자체였습니다. 제국에 보이지 않는 엔진이자 금융의 혈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블랙록, 텐센트와 같은 현대의 거대 기업들은 사순 가문이 2세기 전에 완성한 것과 동일한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정복합니다. 군대를 통해 충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존성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제국은 식민지가 아닌 디지털 제국이지만
그 구조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사순 가문처럼 그들은 국경과 책임 소재를 초월하여 활동합니다. 규모를 힘으로, 효율성을 무기로, 접근성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 즉 불균형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순 가문과 똑같이 그들은 그것을 진보라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끈기 있고 순환의 주기는 긴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사순 가문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힘, 글로벌 무역, 정치적 불안정, 기술의 변화, 이 지금 현대의 거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강력하게 만들어준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해질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순 가문은 위험을 이해했기에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정을 안전으로 착각했기에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네트워크도, 어떤 재산도, 어떤 왕조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들이 남긴 구조만이 영원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구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의 와이탄, 뭄바이의 방직 공장터, 런던의 금융기관들 속에 말입니다. 그들의 지문은 보이지 않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은 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순 가문은 망명이 제국이 될 수 있고 신념이 금융이 될 수 있으며 부가 국가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현대 세계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돈이 유일한 여건이 되고 이윤이 유일한 원칙이 될 때 역사는 당신의 명석함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역사는 당신이 남긴 결과를 기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균형 위에 세워진 모든 제국은 결국 그 빚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장부는 언제나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창에 새로운 빛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흔적을 따라 현재를 이해하는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